오늘 마지막 2장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 7월 달에 후쿠시마 핵폐수 반대 운동을 한다고 뉴욕과 워싱턴을 갔었는데, 그때 교포사회가 저보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냥 간단히 요약한 내용인데, 그냥 아마추어 수준에서 정리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는 한미동맹의 기본 구도는 인정하고 활용하고 관리해야 돼. 미래의 지향은 우리 정신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민족의 미래로, 민족의 역사의 복원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한반도 문제를 푸는 첫 스텝이죠. 그때 현재 우리 내부의 논쟁이 분단 체제 극복이라는 입장이 있죠. 오래된 창비를 중심으로 했고, 이것이 DJ 협조 정책의 중심 이론인데, 제가 속했던 다른 병론을 중심으로 해서는 한반도 분단 체제를 넘어서 양국 체제라는 문제를 전면제기했습니다. 현재 우리 팩트가 정치, 군사 팩트가 양국 체제죠. 실제 7.4 공동성명이나 남북 합의서나 유엔 동시가입이나 햇볕 정책 모두는 양국이 다르다는 주권적 상황을 인정한 양국 체제에 기초한 거예요. 그걸 표현만 하는 거지. 우리의 팩트는 양국 체제예요. 서로 다르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하나의 동축에 양국 체제가 있다면 그 다음은 평화를 지향하는 거대한 민족 당론이 같이 움직였을 때만이 한반도의 공정과 평화와 평화 지향이 가능한 거죠. 이 얘기를 지금부터 우리가 진지하게 깊이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반도의 문제는 남북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남남의 문제죠. 남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남북의 문제가 풀리지도 않고 결국 한반도 문제는 안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부터 시민의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시민주권, 시민 권력이 소위 남쪽을 할 때, 제3의 민주화운동이 될 때, 시민주권이 실현될 때, 남남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북쪽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 권력, 시민주권에서 제3의 민주화 운동을 완성한 그 이후에 비로소 북쪽에 대해서 오염되지 않은 객관적인, 투명한, 중립적인 정보들을 판단자료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고 나야 이제 어쨌든 일제시대에 치안유지법에서 커나온 거지만 국가보안법의 악소조항을 제거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야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돼야 우리가 이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이든 본격적인 경제협력이든 파트너로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중립화 운동. 대한민국 관리는 그거는 해방 공간에서도 얘기되고 구한말에서도 중립화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중립화 문제는 당사자의 남쪽만 혼자 외친다고 중립화가 되지가 않아요. 남북이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이 합의한다고 중립화가 되질 않아요.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관계국이 인정해 줄 때만 중립화가 현실적인 겁니다. 그렇죠? 남들이 인정하는 또 나 혼자 중립화라고 선언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중립화의 과정도 지나갑니다. 제가 미국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게요. 제프리 sak스 교수 아시죠? 미국인이지만 인류의 양심이고, 나는 그분이 유엔의 가장 유엔스러운 양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프리 sak스를 중심으로 하는 반전평화 운동은 결국 미국이 패권 국가에서 평화 주도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해외에 있는 군사기지를 철수하고 현재 직접적 군사비 9천억 불을 3천억 불로 축소해라.
거기 우리가 같이 합수할 수 있겠죠. 제가 워싱턴을 4월 달에 가니까 워싱턴은 완전히 사쿠라 도시예요. 벚꽃이 만개해서.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서 미국과 고객 기지 국가로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1년에 쓰는 로비 비용이 얼마냐? 원화로 1조 원이 넘어요. 10억 불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사카와 재단이나 민간재단, 거대한 재벌 기업들, 그다음에 일본 정부들이 정교하게 자기 역할을 나눠가면서 아주 정치하게 로비를 하고 있죠. 대한민국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한미 경제연구소라고 하나 있는데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손 놓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그래서 내가 뭘 해라 좀. 네? 아유, 뉴욕이고 워싱턴이고 우리나라 교포가 얼마나 많아. 좀 활용해라. 마이동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여러 번 얘기했어. 그 다음에 그래도 국제관계를 다루는 수많은 매체가 있습니다. Foreign Affairs, Foreign Policy, Syndicate Project, 우리가 아까 욕을 했지만 뭐 뉴욕타임스, 뭐 워싱턴 포스트, 수많은 매체들이 있어요. 뭐 유럽에도 있고. 거기서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얘기를 하는 칼럼이나 기고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1년에 한두 건. 그것도 잘 안 들리는 목소리로. 이제는 우리가 군사적으로도 경제적 세계 10강 국가잖아요. 당당하게 국제 미디어 매체들한테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는 강력한 목소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미디어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지식인도 해야 되지만 교포사회가 같이 해야 되죠. 그리고 유엔을 활용해야죠. 유엔을 활용해야죠. 유엔사 이건 저 섀도우 그냥 유엔사가 아니죠. 원래 유엔사는 1975년에 유엔 결의에서 해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 대통령 누구입니까? 카터죠. 카터가 유엔사를 해체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미 합동참모부가 안 된다. 동아시아 정책은 유엔이 없으면 안 된다 해갖고 부랴부랴 만든 게 한미연합사죠. 그리고 유엔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리폼, 유엔사로 넘겨주고 DMZ만 관리하겠다고. 그런데 최근에 유엔사의 리바이탈리제이션, 재강화 전략을 몇 년 전부터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웃기는 게, 유엔사가, 그렇죠. DMZ에서 전쟁 방지하고 있는 감시 통제 활동을 한다. 주권 국가에 있는 남쪽과 북쪽이 정치적인 이유로든 어떤 민족의 문제든 교류하고 물건을 보내주고 대화할 수 있는 걸 유엔사가 간섭을 해? 대한민국 정치인이, 장관이 대통령급의 DMZ를 갔는데 유엔사가 통제를 해? 반드시 유엔사 고유의 기능, 전쟁 방지 감독 기능만 해라. 그 장기적은 없어져야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한미군을 저는 철수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전히 주한미군은 동아시아의 평화 유지에 안정판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트럼프 우리 보고 100억 불을 부담해라? 그게 지금 10억 불을 하고 있잖아요. 문정인 교수님이 그건 명확히 했어요. 전쟁 억지적으로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한다면 전략적인 공군을 중심으로 5,000명이면 된다. 지금 3만 명이 아니고 5,000명이 10억 불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향해서 그래 전략적인 군대 한국에 와서 평화 유지하는 거 그거 우리가 좀 분담해 줄 수 있어. 근데 지금 미군이 있는 이유가 뭐죠?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중국이 입을 열어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대한민국은 중국의 군사적으로 적성 국가입니다. 평택의 규모를 보세요.
항공모함 5대 10대가 떠 있는 거잖아요. 비행기가 뜨면 5분 10분 안에 중국이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그 어마무지한 군사기, 세계 최대 군사 평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있어야 되는 거죠? 전략적으로 전쟁 억지력을 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소수규모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미군 쳐서 요구하지 않아도 그러한 규모가 필요 없고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중립화를 가기 위해서도 이러한 모든 입장들을 주변 관계국한테 알려서 그것이 그 국가이든 주변 시민과의 연대를 강화해서 앞으로 오는 상황에 대응해서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평화와 토일 중량이고 중립으로 우리 미래를 설정해야 된다. 이걸 오늘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